캠페인은 한 분이 한 달에 1,000원을 후원해달라는 뜻이었습니다만 더 많이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후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후원금을 보내주시지 못하는 분들께 광고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광고 1회당 베나TV의 수익은 1원입니다. 영상 하나당 광고 5개를 다 보시면 5원의 수익이 베나TV로 옵니다. 이 금액만으로는 프로그램 제작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 후원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베나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춘근의 국제정치 7월 두 번째 공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굉장히 많이 오셨습니다. 더운데도. 그런 말이에요. 네. 덥고 축축한데 네. 끈끈하고. 50분간 강연을 하고 10분 동안 질문을 받고 그리고 늘 하던 방식에 따라서 그 다음부터는 카메라와 녹음기를 끄고 기탄 없는 얘기 1시간 동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에서 홍기철 님이 후원을 해주셨는데요. 매달 $50씩 보내주시는 분이거든요. 아이고. 근데 이번 달에는 $150를 후원해 주셨고요. $50는 베나TV가 쓰고 $100는 이춘근 박사님 책값으로 지원한다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전해서 10만 원.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아이고, 이렇게. 이거 완전히 부담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정치적인 선물을 마련해서 드립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쪽 고르시네요. 네. 네. 미국에서 이렇게 대통령들 기념하는 상품들이 참 많죠. 생각보다. 그렇죠. 이거 미국은 여당, 야당 없습니다. 우리나라 요번에 사건 난 거가 박정희 대통령 근년이 이제 100년인데 1917년생이거든요. 케네디랑 같습니다. 케네디도 1917인데 기념 우표를 뭐 원래 다 만장일치로 만들기로 했다가 정권이 바뀐 다음에 이제 부결시켰습니다. 이제 어느 대통령도 100살 때 우표를 만들지 못하는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100주년일 때 미국 대통령은 레이건하고 상당히 이게 차이가 나는 거의 반대인 오바마 대통령이었습니다. 문제 없어요. 그런 나라들은. 근데 우리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그런 것도 기념 못하게 하는데 트럼프 이렇게 그 대통령 초콜릿인데 기분 나쁜 사람은 잘근잘근 씹어 먹으면 되고 기분 좋은 사람은 단맛을 향유하면서 먹으면 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전직 CIA 요원 마이클 리 선생님께서 편지를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알래스카에서 마이클 리 문안드립니다. 한국의 오늘을 생각하면 속이 터지고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대화를 시로 적어보았습니다. 서울 하늘에 이명산 마이클 리. 거짓과 참을 분간할 수 없는 혼탁 속에서 시달리며 살아가는 이 땅의 군상들에게 그래도 가물거리는 목숨을 아주 앗아가지 않는 당신의 은총이 아니었으면 어찌 내일을 또 기다리는 오늘이 있겠나이까. 지금은 통곡을 해도 듣는 자가 없나이다. 물에 빠져도 건지는 자가 없나이다. 불에 타도 끄는 자가 없나이다. 뿌린 씨에 싹이 없고 꽃이 피어도 열매는 없으며 닭이 울어도 새벽이 오지 않고 우리에겐 겨우 가느다란 목숨만 남아 당신만을 기다립니다. 당신의 더 큰 은총을. 언제 서울 하늘에 자결하는 태양이 뜰거나 병들어 죽어가는 저 처절한 무리들이 가슴을 헤치고 환성을 울릴 날이 오긴 오겠지. 정말 오긴 오겠지. 굉장히 비장한 시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우리 그 교포들이 미국에 계시는 분, 뭐 다른 나라에 있는 분들이 우리 국민보다 한국 걱정을 훨씬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면 더 잘 보여요. 우리 그 뭐 장기나 바둑 둘 때 두는 사람보다 옆에서 보는 사람이 더 잘 보듯이 지금 한국 상황이 좀 여러모로 이제 어려운데 그런 것을 그 걱정하는 저분은 뭐 엄청난 그 애국자입니다. 평생 그 미국 CIA에 근무하셨지만은 한국 문제를 참 열심히 그 다뤘고 그런 분이 지금 은퇴하셨는데 시도 쓰고 뭐 이렇게 그 좋은 글도 쓰고 그러는데 며칠 전에 그 시를 한 편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소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갖고 왔습니다. 네, 8월 중에 귀국하신다니까. 네네. 네, 그때 저희가. 또 한번 여기도 뭐 여러 번 출연하셨죠. 네. 두 번째 편지입니다. 카자흐스탄 아스타냐의
나자바예프 대학의 교수, 네, 사회학과 인류학과 교수인데요. 네, 사회학 인류학 교수. 네, 이춘근 박사님에게 보낸 개인 메일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춘근 박사님. 저는 예전에 기차에서 만났던 라고 합니다. 어제 베나TV 방송을 보는데 박사님께서 저랑 기차에서 만났던 일화를 언급하셔서 반가워서 이렇게 메일 드립니다. 저도 미국에서 박사받고 러시아에서 교수 생활, 카자흐스탄에서 교수 생활하다 보니 박사님의 현실 정치 분석이 참 많이 와닿습니다. 여러 나라를 경험하면서 미국의 국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얼마나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 왜곡된 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일례로 러시아 모스크바 근교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미국 시민권을 사세요라는 원정 출산 광고판이 거대하게 걸려 있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이미 게임이 끝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근무했던 대학이 러시아 문과에서는 최고 대학이었는데 모든 학생의 꿈이 탈출 러시아였습니다. 네. 제가 가르쳤던 모든 학생들이 유럽 또는 미국으로 이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의 꿈은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에서 인정받는 인재가 되자입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미국에서 박사한 동양인이 모스크바에서 일을 할 기회를 얻은 것이지요. 한국에서 횡행하고 있는 과도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환상과 미국의 실제 국력에 대한 왜곡을 많이 접하면서 박사님 강의는 많은 사람이 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건강하시고 좋은 강의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배상 이렇게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분을 어떻게 알게 됐냐 하면은 제가 그 언젠가 기차를 그 오송역에서 타고서 대구까지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기차를 타고 가면서 보고 내가 앉은 자리를 쭉 찾아와서 나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베나TV를 보기 때문에 내가 그 차 타는 걸 보고서 이제 찾아왔다라고 얘기하신 분인데 러시아에서 그 대학 교수를 하고 계시는 분이죠. 이분이 그 내용을 이렇게 보낸 거를 보고서 제가 오늘 베나TV에 가서 읽도록 하겠다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러시아 같은 얘기 뭐 한국에 올 기회 있으면 와서 그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희가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쓴 글이 동의를 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훨씬 파워가 세지는 겁니다. 그죠? 모스크바에서 교수하시는 분이 소련은 이제 거의 끝나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소련하고 미국이 냉전을 벌이고 있다라고 신문에 나오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신문 보면 미소 제2의 냉전이라고 그러죠. 그 제가 여기서 방송에서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냉전을 하려면 힘이 비슷한 나라가 하는 거고 그것도 보통 비슷하면 안 돼요. 서로가 한 방에 상대방을 죽일 수 있을 만큼 아주 강하게 비슷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현지에 있는 사람이 고속도로 판에 미국 가서 애기 낳자라는 그게 어떻게 미국하고 냉전 벌이는 상대가 됩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그 정확히 국제정치는 국력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국제정치학의 목표입니다. 올바로 분석하면은 올바른 외교 정책을 만들 수가 있죠. 네, 지금은 물론 이제 카자흐스탄에 계십니다만 전 세계 그 맥도날드 매장 중에 압도적으로 판매량 1위가 모스크바 지점이랍니다. 그렇죠. 고기 먹고 싶은 사람들이 네. 줄 서가지고.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미국으로 너무 가고 싶은데 미국의 말하자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데가 맥도날드 매장이어서 그것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네. 러시아가 망한 다음에 그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으로 이제 많이 공부하러 왔습니다. 제가 이제 그 중에 한 분 뭐 친하게 아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 러시아 공산당 당원도 하고 러시아에서 제일 큰 연구소에 그 미국학 담당하는 그 박사인데 블라고볼린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말까지 심지어 했습니다. 자기는 남은 여생을 러시아가 미국 같은 나라가 되도록 하는데 바치겠다고. 그 정도로 이제 그 망한 다음에 보니까 자기네가 다 잘못됐다는 것을 안 것이죠. 잘못된 이념, 잘못된 제도. 지금 남한하고 북한하고 사람들은 같아요. 근데 저쪽은 밥을 못 먹고 우리는 밥이 남는 이유는 택한 제도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택한 제도, 택한 이념,
그게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거를 지금도 이제 헷갈리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실증적인 자료가 나와 있는데도 그렇죠. 헷갈리는 경우는 저는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한미 FTA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이거 지금 한미 FTA를 미국이 재협상 하자라고 정식 통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정상회담하고 딱 12일 만에 일어난 일인데 이거 그 한미 FTA는 순수히 경제적인 사건은 아닙니다. 국제 정치의 경제가 되는 것은 순수히 경제는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가 간의 거래, 이제 우리 국내에서 사업할 때는 경제는 경제, 정치는 정치일 수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엄밀한 구분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국제 정치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제 정치는 정말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정치하고 경제하고. 그래서 지금 미국이 한국을 경제적으로 못 살게 구는 겁니다. 이게 왜 경제적으로 못 살게 구느냐 하는 거는 정치적인 겁니다. 그리고 뭐 이게 연결이 돼요. 단언하자면은 이렇게 너무 단언할수록 뭐 제 개인 견해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한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불만이 많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의 대북 정책이 지금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을 힘을 합쳐서 막아야 되는데 중국이 거기다가 물건 파는 회사는 미국이 그냥 제재하죠. 너네도 제재 받아볼래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와 거의 똑같은 견해의 글도 봤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대북 압박 전선에 한국이 제대로 참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는 그런 방법이 FTA 다시 한번 협상하자라는 것으로 나왔다는 그 얘기입니다. 근데 FTA 재협상은 뭐 오늘 당장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 하는데 몇 달 걸립니다. 몇 달 걸리는데 그래서 무슨 이제 그 위원회도 만들어야 되고 그 협상팀을 미국 국회에서 또 비준도 해줘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기 때문에 다 하는데 몇 달을 걸립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국제정치학적으로 보지 않고 순수히 경제학적으로 보는 저 아는 한국경제연구원에 지금 부원장으로 계시는 이 박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송원근 박사라고 이제 국제무역 전공하신 분인데 그 사람이 뭐 이 얘기 저 얘기 다 쓰고 결론이 뭔지 아세요? 결론이 이것도 이제 통하는 건데 순수한 경제 문제가 아니답니까? 아니 네. 한미 FTA 재협상 단계까지 이르지 않도록 해야 된다. 재협상 시작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이 과정이 앞에 많은데 그 앞에 많은 것은 돈 얘기 이런 거가 아닐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 안 해도 되는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여간 뭐 돈만 따지면은 지금 그리고 수수히 돈만 가지면은 미국이 그렇게 불리한 것도 아니에요. 미국이 그렇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이 경제학적으로 미국이 너 이런 것 때문에 한국은 이득 보고 우리는 이득을 못 보잖아. 그거 우리가 이런 때문에 너네들도 같이 보고 있는 거야. 미국이 할 말이 다 없습니다. 요뭐 한 두세 페이지밖에 안 되는 요게 다 나와 있습니다. 네. 미국도 미국만 나름대로 다 이득을 다 보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잘 얘기하면 다 되는데 그런데 미국이 자기도 이익 보는 걸 이걸 왜 갑자기 들고 나와가지고 이거는 다른 요인이 있는 것이죠. 한미 FTA는 한국과 미국 쌍방 간에 어느 쪽이 문제를 제기하면은 이제 다시 논의를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논의는 다시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거 이제 미국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는 처음에 2012년부터 FTA가 이제 발효를 했어요. 그런데 2011년에 그거 발효되기 전에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적자가 133억 불인데 2015년에는 283억 달러로 늘었다. 급증했습니다. 거의 뭐 한 4년 동안에 한 뭐 100몇십억 적자가 늘었다 그랬는데 이거 늘은 거는 그 전 세계 무역이 그 사이에 줄어들었습니다. 그 기간에. 전 세계 총액이 줄었는데 한미는 엄청 늘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하면은 이런 거는 그리고 미국이 우리 거 사가는 것은 미국이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남은 사오면 돼 그러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적자가 나는 것이지 이것이 미국이 정말 한국하고 장사해가지고 억울하다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가 지금 미국 사람들이 제일 시비 거는 건데 지금 GM이
우리나라의 GM이라는 자동차 있죠, 미제. 네, GM 대우도 있습니다. 뭐 공장. 슈보레라고 길에 그 미국 마크 붙은 자동차들이 있는데 그거가 최근에 그 시장 점유율이 엄청 늘었습니다. 이런 거 다 따졌을 때 이걸 순수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이 그렇게 뭐 억울한 것도 없어요. 세계 전체 무역이 줄어드는 데서 한미는 늘었다 그러니까 그것만 하더라도 한미 FTA는 서로가 좋은 겁니다. 근데 미국이 갑자기 이거 12건거를 보고서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또 미국 정부가 한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혹시 지금 중국은 상당히 그 미국말을 안 듣죠. 그 미국말을 정부가 안 듣는 게 아니라 중국 회사들이 북한에다가 뭐 석탄도 팔고 뭐 뭐도 하고 뭐 이렇게 다 하는데 그거 할 때마다 미국이 가서 그대로 벌을 줍니다. 너는 우리랑 장사할 수 없어. 그러니까 미국하고 장사 못하는 회사는 국제 경제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달러로 모든 게 다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넓은 의미에서 그것을 한국한테 시비 거는 거일 수 있다라고 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미 FTA 재협상은 경제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국제 정치적인 시각에서 그렇죠. 봐야 하는 이런 것들이 사안이다. 대부분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가끔가다 에러범하는 게 뭐냐면은 박근혜 대통령 있을 때예요. 우리가 그 미국 비행기를 사야 되느냐 유럽 비행기를 사야 되느냐 하고서 이제 시비가 걸렸습니다. 뭐냐면은 하늘에 이제 떠서 날아가는 비행기에다 기름 넣어주는 비행기가 있어요. 하늘의 공중급유기. 그렇죠. 네. 공중급유기라는 하늘의 주유소죠. 근데 그게 미국 것도 있고 보잉에서 만든 것도 있고 그리고 유럽 것도 있습니다. 뭐 값도 뭐 비슷비슷한데 우리나라가 유럽 거를 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유럽 거를 사기로 결정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유럽 비행기는 그 에어버스에서 만든 거는 22대의 기름을 넣어줄 수 있는데 미국 거는 19대에 넣어줄 수 있다. 그러니까 경영학적으로 보니까 그게 더 좋다 했는데 효율적이다. 네. 그렇죠. 뭐 22대 넣어줄 비행기가 19대보다는 낫죠. 그런데 전쟁 나면은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와 옆에 와서 같이 싸워주는 나라입니까? 유럽이 와서 싸워줍니까? 미국이 싸워줍니까? 예, 거기서 우리가 에러를 범했는데 지금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우리나라가 그 연습기를 잘 만듭니다. 직접 전투기도 있고 조종사들이 이제 연습을 하는 비행기가 있는데 한국이 연습기를 엄청 잘 만드는데 물론 이제 로키드 마틴이라는 회사랑 기술 같이 제휴를 기술 제휴를 해서 했습니다만. 만드는 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공중급유기 사온 거보다 한 거의 한 10배쯤 되는 것 같아 그 액수가. 시장이 연습기 판매 미국이 시장. 연습기를 사겠다라고 해놓고서 다 팔 나라들은 그 상표를 그 상품을 제시를 해보라. 스웨덴하고 한국이 이제 둘이 같이 제시했습니다. 그때 만약 우리가 미국 걸 샀으면은 공중급유기를 미국 걸 미국 거 샀으면. 샀으면은 네. 무조건 우리 거 사야 되라고 미국 가서 소리 지를 수 있습니다. 왜? 니네 그거 후진데 동맹이라서 니네 거 사줬으니까 이거 따지 말고 묻지 말고 우리 거 사. 스웨덴이 너랑 같이 전쟁하는 나라니 그러는데 이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나중에 그랬죠. 그 비행기 앞에서 연습기 앞에서 미국이 이 비행기를 사주면 한미 동맹이 강화될 것입니다. 참 답답한 얘기죠. 줄 거 받을 거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받을 것만 생각하는 그렇죠. 거네요. 받을 것만 대한민국은. 생각하는 것도 문제고 네. 나는 더 문제가 미국이 그런 앞으로 연습기를 몇백 대 살 거를 그 정도도 예측 못하고 세상을 끌어가는 거예요. 미국이 앞으로 말이야 2, 3년 후에 연습기를 수백 대 살 거야. 그때 우리 거 팔아먹으려면은 저거 사줘야 돼 정도 못하는 겁니까? 국가를 끌어가는 사람들이? 나는 그게 너무 답답했습니다. 바로 그런 일들이 네. 뭐 FTA도 마찬가지고 그 무기 사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를 경영학적으로 접근하니까 그런 에러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스웨덴 거가 더 좋은데 보니까 또 기름이 덜 드는 것 같아. 그리고 이런 사소한 거 가지고 시비 걸 수 있죠. 뭐 누구 거가 될지 모르지만은 지금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졸이고 있는 겁니다. 그때 공중급유기를 구매를 했으면 미제를 구매를 했으면 거의 마음 졸지 네. 않고 땡깡 부릴 수 있어요. 우린 너네 거를 그냥 근데 참 일본이 우리가 그거 사가지고 보잉사가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도 한국은 자기 시장인 줄 알았는데 저 유럽 걸 사버리네. 일본이 그냥 엄청 사주는 거로 한 몇 달 있다가 그래서 일본이 그냥 그 보잉사를 기분 좋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고 있어요. 그런 것이 바로 국제 정치로군요. 그렇죠. 다음 현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G20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아주 당당하게 북한은 우리의 혈맹이다라고 선언을 했고 최근 들어서는 국제 정치 무대에서 공격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 중국이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 본토 바깥에다가 군사 기지를 하나 낸 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그 뿔처럼 생긴 데 있죠. 혼 오브 아프리카, 그 소말리아에 있는데. 네, 지부티 소말리아. 지부티. 네, 지부티. 지부티에다가 해군 기지를 하나 냈는데 그 해군 기지에 군대를 파견합니다. 이번 주에 가요. 그래서 그 가는 푸남이 딱 나와 있고 중국군이 이제 환송하는 뭐 그런 사진들이 있는데 그래서 미국이 야 이게 중국이 이제 드디어 해군이 아프리카까지 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글로벌 파워, 세계의 강대국이 되었다라는 것을 과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방송 나갈 때 하고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번 주에 지중해면 그 이태리 뭐 스페인과 앞바다 아닙니까? 프랑스. 네. 그 아프리카하고 유럽 사이에 있는 지중해에서 러시아 함대하고 중국 함대가 서로 그 라이브 파이어 직접 한포 사격을 하는 그런 연습을 합니다. 이제 우리도 세계의 파워야라는 그런 막 나가는 건데 그게 참 국가들이 하는 일 보면은 좀 답답한 거가 있어요. 그런 거 지금 하면은 네. 반드시 그 리퍼커션이라고 그러죠. 반드시 그 리액션을 받습니다. 지금 미국이 그렇지 않아도 핑계를 잡아가지고 중국을 더 이상 크지 못하게 내려눌러야 되는데 왜 이런 거를 그냥 할까 하는 그 느낌이 드는데 중국이 그거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새 그 아시아 뭐 대만으로도 막 날아다니고 일본으로도 방공식별구역은 뭐 그대로 막 무시합니다. 중국 폭격기들이 막 날아다니는데 일본의 방공식별구역. 네.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도 매일 날아다니죠. 근데 우리는 항의를 안 하는데 일본은 항의를 했습니다. 일본이 항의를 한 데 대해서 중국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앞으로 그런 데 익숙해져. 이걸 Get used to it. Get used to it. 이제 우리가 그냥 읽으면은. 근데 우리는 항의조차 못하는 거네요. 우리는 항의도 못하죠. 이미 익숙해진 겁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본은 항의를 격렬하게 하고, 근데 중국이 일본 보고 거기에 익숙해져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나는 중국이 상당히 잘하지 못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중국만이 공격적으로 이렇게 막 그 깡패처럼 행동하는 거냐? 또 그렇진 않아요. 바로 이번 주에 인도하고 일본하고 미국이 그 인도양에서 엄청나게 큰 해군 훈련을 했습니다. 합동 군사 훈련을 하는데 그 말라바 훈련이라고 그래요. 그 훈련 이름이 말라바 훈련인데 금년에 한 거는 다른 해보다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인도가 지금 인도의 이 외교 정책은 룩 이스트 동쪽으로 오라예요. 그래서 인도하고 월남하고 동맹을 맺을 정도로 그러니까 중국 앞바다 중국이 석유시로 오려면 다 그 바다 지나야 되는데 거기 인도하고 나 미국이 뒤에서 이제 또 미국의 세계 전략에 의해서 조정을 해주는 것이죠. 언젠가 그 우리 독자 질문 중에 평택이 이제 미군 기지가 되는데 중국 사람들이 거기 막 그 차이나타운 만들고 막 대거 들어온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는데 제가 답하기는 그 차이나타운은 미군 일개 소대면은 다 점령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문제가 생길 때 정말 극단적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정말 극단적인 문제가 생기면은 그 차이나타운은 미국한테 다 뺏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아프리카에서도 사실은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자원이 모자르고 뭐 그렇다고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서 제일 그러니까 중국의 그 소프트 파워 디플로머시라고 그래요. 네. 아프리카 나라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중국이. 그래서 그냥 미국이 어떤 안타까운 사람은 아프리카 미국이 다 뺏겠다 막 그러는데 부시 대통령이 미국은 이제 전 세계를 몇 개로 나눠서 이제 지휘를 합니다. 그래서 뭐 유럽 사령부는 유럽 사령부, 태평양 사령부, 뭐 중부 사령부, 근데 아프리카 사령부를 만들었습니다.
중국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뭐 그 미국이 훨씬 더 공격적이죠. 네, 자원 개발도 도와주고 그렇죠. 투자도 하고. 그 아프리카 자원이 다 중국 거이다라고 미국 사람들 마음 급한 사람은 지금 미국은 뭐 하는 거냐 저거 다 뺏기게 생겼다라고 하는데 미국은 그냥 그럼 뭐 군사령부 하나 따로 만들지. 아프리콤 해갖고 아프리카 코맨드 대장이 지휘하는 부대입니다. 파콤 퍼시픽 코맨드 이건 태평양 사령부 그 유로콤 그리고 북미 사령부 남미 사령부 해가지고 미국은 세계를 한 대여섯 개로 나눠가지고 그거를 지휘하는데 없던 아프리카 사령부를 중국이 아프리카로 갔을 때 그냥 만들어 버리더라 하는 그 얘기입니다. 굉장히 시사적이군요. 엄청나죠. 미국은 즉각 반응하는 나라예요. 즉각 반응합니다. 그 세계를 다 보고 있으니까 즉각 반응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중국이 지금 이렇게 막 바깥으로 나가는 이유가 이게 힘이 넘쳐서 나가는 부분도 있는데 가끔 가다가 나라가 이제 쪼개질 때가 아니라 이거는 폴 케네디라는 사람의 재미있는 이론이에요. 강대국의 흥망. 강대국 흥망에 네. 강대국들이 막 커지는데 커지게 되면 군사력도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근데 군사력이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 경제 발전이 처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재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국가들은 들어오지 못하고 더 나가 보통.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략적 유턴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전략적으로 유턴이 안 돼요. 내가 이 정도 군사력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경제가 나빠진다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가 정말 내가 정말로 망하는 거로 인식을 하고 자존심 상하고. 그게 사는 길인데 오히려 군사력을 더 바깥으로 내보내는. 그래서 그거를 폴 케네디 교수는 그러니까 이제 오버 익스텐션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과도 팽창, 제국의 과도 팽창, 오버 익스텐션이라는 말을 쓰는데 실력 이상으로 이제 그러니까 줄어드는 것이 맞는데 줄어들이는 걸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중국이 지금은 사실은 경제 성장이 가다가 속도가 확 내려갔기 때문에 오히려 줄이는 것이 맞는데 줄이는 게 맞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더 나가고 있는 그런 행태를 보입니다. 항공모함도 만들고. 항공모함도 나가고 항공모함 위에 항공모함 나오고 그랬는데 그런 사이에 그 류샤오보라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류샤오보 사망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사망했는데 류샤오보는 참 중국의 아킬레스건입니다. 그 사람이 그 천안문 사태 때부터 몇십 년 동안 중국의 이제 민권운동가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노벨상 받았습니다. 노벨상 받을 때 그 중국이 출국을 금지했죠. 출국을 금지해가지고 노벨위원회에서 그 책상에다가 류샤오보 사진을 놓고 거기다 상을 갖다 줬습니다. 빈 의자가 더 주목을 받았던 시상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참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 나가 있는 사람들 중에 그 반체제 운동하는 사람 중에는 아주 그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천안문 때 아주 그 대표적인 학생들이 미국에 많이 나가 있고 그리고 우리 그 중국 올림픽 했을 때 그 서울로 치면은 잠실 그 종합 경기장 그 이렇게 새 둥지처럼 만든 그거를 설계한 사람이 반체제라 가지고 쫓겨서 지금 독일 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번에 이 사람이 이건 뭐 말이 좀 웃기죠. 최근에 그 건강진단에 의해서 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 이거 건강진단도 잘 안 해줬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거의 죽을 환경이 됐을 때 외국으로 치료하러 좀 내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중국이 그걸 거부했습니다. 류샤오보 본인이 얘기했습니다. 외국 나가서 치료를 하겠다 했는데 그거를 거부하고 실제로 독일과 미국 의사들이 가서 보고 그렇죠. 이송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렇죠. 중국 당국이 불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죽은 다음에 전 세계 미국 국무장관, 미국 언론, 독일 언론, 프랑스 언론 전 세계가 이거를 다 보도하고 그리고 부인도 또 아프대요. 부인이라도 외국으로 내보내라고 그러는데 중국에서는 그거를 국민들한테 보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류샤오보는 천안문 사태 당시 미국의 연구원으로 체제 중이었는데 본인이 이 상태를 좌시할 수 없다고 해서 그렇죠. 중국으로 간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류샤오보가 중국 정부에 요청했다는 사항들이 그렇게 강력한 게 아니고 그렇죠. 삼권 분립, 다당제, 자유선거 이런 거를
실시하라는 겁니다. 그게 중국한테는 강력한 거죠. 그렇죠. 우리는 우리는 뭐 상식이 됐는데 우리는 이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건데 그러니까 무슨 과격한 요청을 한 것도 아닌데.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바로 중국이 막 이렇게 공세적으로 나가면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막 공세적으로 나가고 국내적으로는 더 독재를 강화를 시키고 그런데 지금 내가 아까 이제 중국이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은 반드시 남해.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그렇게 나가는 것이 원인인지 결과인지는 솔직히 우리 알 수 없어요.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 미국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원인 제공자인지 알 수 없어요. 그냥 강대국은 전부 자기가 더 힘이 세지기 위해서 무조건 노력하거든요. 네. 그렇게 보는 것이 국제정치학의 현실주의 이론인데 공격적 현실주의. 제가 이제 그 이론을 따르는 추종하는 그런 학자하고 제 말하는 게 다 거기에 그 맥락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중국이 이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보다는 일본입니다. 지역사회의 패권을 주고 격돌하는 그러니까 겁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뭐 하고 있냐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여기 지금 세계지도 있군요. 네. 지금 중국이 저쪽 그 바다에다가 선을 2개를 걷습니다. 선을 2개 거놓고서 첫 번째 선 여기 잠깐만 우리 지도 볼게요. 여기가 이제 여기가 중국 아닙니까? 중국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쭉 오는 일본 열도를 다 해가지고 대만 거쳐서 필리핀 이렇게 지나가는 요 줄을 하나 거놨는데 요 줄을 제1도련선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섬들을 잇는 선. 그러니까 제1도련선 해가지고 저쪽 그 일본 열도, 대만, 필리핀 해가지고 거기는 다 우리 바다야라는 얘기입니다. 일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일방적인 선언을 했는데 거기는 우리 바다 그러니까 서해 바다, 동해 바다가 다 중국 바다입니다. 그렇죠. 여기다 선 거놓고 네. 여기는 우리 바다야 그랬으니까 이건 다 동해 바다하고 서해 바다는 중국 바다입니다. 중국이 그 바에 가면은 그리고 이쪽에다 멀리에다 하나가 나는데 이거는 제2도련선. 네. 이거는 지금까지는 아니고 앞으로 태평양은 미국하고 반씩 나눠 먹어야 되겠다는 그런 그 해군 계획을 중국이 이제 세웠죠. 네. 제1도련선, 제2도련선. 그러니까 섬도자와 연결할 섬을 네. 연결한 선이다 네. 해갖고 제1도련, 제2도련. 그러니까 제2도련까지 하게 되면은 태평양의 절반 이쪽은 다 중국 바다가 되는 거예요. 미국한테. 그리고 중국이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할 거다라고 선언을 한 거를 미국 사람들이 영어로 받아 적은 겁니다. A, E, 그러니까 아라비아 숫자 A2, AD 전략인데 A2는 Anti-Access, 오지 마, 미국 오지 마. 그리고 AD는 Area Denial, 오면은 쫓아낼 거야. 접근 금지. 네. 그러니까 오지 마, 꺼져, 이렇게. 오지마 꺼져 전략이라고 제가 학생들한테 쉽게 외우라고. 네. A2, AD인데 그게 지금 중국이 군함 만들고 막 다 그러는 건데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네. 일본이 생각하는 일본의 서부 섬하고 중국이 말한 제1도련하고 같은 겁니다. 일본은 즉각 반응해가지고 그 반응을 최근에 완성했습니다. 어떻게 완성했습니까? 우리나라 신문에 안 나는데 일본이 거의 항공모함에 준하는 군함을 4대를 지금 완성을 했어요. 바로 금년 3월 달에 4번째가 나왔습니다. 그 이름도 아주 고약한 이름을 줬는데 이즈모 클래스라는데 이즈모라는 건 뭐냐면은 청일전쟁 1865년 때 청나라를 아주 박살내놓은 네. 일본 군함 이름을 그대로 붙였습니다. 그래갖고 4척이 나왔는데 네. 4척이 지금 그 시스템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합동 작전을 하고. 그러니까 다 중국이 말한 그 선, 네. 그러니까 저쪽 거기 대만 있는 데까지 일본이 가서 지킬 수 있는 그 실력을 갖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배를 보면은 영어로는 DDH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DD는 디스트로이어, 구축함인데 H가 붙으면은 헬리콥터를 싣는 구축함이다. 그래가지고 그게 항공모함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거 활주로가 짧으니까 그건 항공모함이 아니야. 비행기 이렇게 날아가다 뜨고 그래야 되는데 일본은 거기에다가
지금 미국이 만들어 놓은 제일 좋은 F-35라는 것 중에서 수직 이렇게 뜨는 게 이착륙, 있습니다. 수직 이착륙기. 그걸 갖다 놓습니다. 앞으로. 네. 무서운 얘기죠. 역시 대한민국은 뭐 오불관원이네요. 우리는 몰라서 좀-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은 심각하지 않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그러니까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역할은 뭐냐? 우리 역할은 뭐냐?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중국은 여기까지는 우리 거야. 이 바다는 우리 바다니까 미국 앞으로 들어오지 마. Anti-Access AA 그래서 미국의 A2 그리고 슬래시하고 AD Area Denial 그게 아주 뭐 참 알려진 중국의 해군 전략인데 거기서 일본은 그거를 말 없이 그래서 그 군함이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이렇게 네모 버튼 돼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하나는 19,000톤짜리 두 척을 만들었고 24,000톤짜리 두 척이 금년 4월까지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이것을 전략에 이제 나오자마자 되는 게 아니라 자기네 군사 전략에 이제 그놈을 갖다 집어넣은 겁니다. 네, 실전 배치까지는. 그러니까 실전 배치. 그래서 자기네가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잖아요. 그 필요한 걸 완성했고 그리고 지금 헬리콥터를 뭐 20몇 대 싣는데 그 중에 뭐 잠수함만 잡는 헬리콥터도 있고 그래도 다른 나라가 옆에서 야 그거는 너 왜 이렇게 그 무시무시한 걸 가져 그랬는데 아이 헬리콥터 싣고 다니는데 뭐가 무서워 라고 얘기하는데 헬리콥터가 아니라 F-35의 수직이 착륙형을 사다 실으면 그날로 그거는 무시무시한 항공모함이 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잠 헬기도 굉장히 강력한 공격 무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일본이 그 야금야금 그 짓을 해가는데 그게 일본은 지금 국방비가 GDP의 1% 가지고 그걸 한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전 세계의 이 전략적인 컨셉이 스트래티직 오토노미라는 콘셉트가 지금 생겼어요.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아메리카 퍼스트. 나는 나야. 나는 내 거 하는 거야. 유럽. 너는 네가 좀 해. 국방비도 좀 올리고 그게 뭐야? GDP 1%밖에 안 쓰는 게 어떻게 돼? 2%로 올려. 요번에 그 프랑스 대통령 뭐 유럽이 전부 마크롱 이런 사람들이 우리도 좀 더 올리겠다. 올리겠다 그러면서 그 뭐 자기네가 국방비 올리면 미국한테 의존을 줄여야 되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는 대신에 스트래티직 오토노미 전략적으로 자율성을 내가 갖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호주하고 일본, 유럽, 한국은 뭐야? 한국은 우리는 뭡니까? 대응이 안 나오는 거네요. 네. 제일 확실한 대응은 한미동맹 강화가 제일 최고의 답입니다. 근데 그럼 한미동맹 강화냐? 우리가 스트래티직 오토노미라는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럼 한미동맹 강화냐? 나는 그 다자 안보 이런 거보다도 한미 양국 안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미국하고만 잘하면 다른 거 다 없어도 돼요. 그래서 이번에 반기문 총리 어디서 그 연설했는데 반기문 총리를 네, 전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사무총장이 연설을 했는데 어떤 교수가 질문을 했어요. 지금 미국하고 일본하고 한국이 한 팀이 되고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중국이 한 팀이 된다. 이렇게 그런 거는 그 중요한 말이 아니다. 우리는 미국하고 한 팀이 되면 된다. 한미동맹만 잘하면 된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말이 그대로 똑같지는 않지만은 그런 의미로 말했는데 그건 정답을 얘기한 겁니다.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그렇죠. 발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아시아의 합동안보 이런 건 다 복잡한 얘기예요. 피곤해요. 한미동맹이라는 그 끝내주는 장치가 있는데 그거를 잘 쓰면 되는 것이지 뭐 여러 나라 뭐 이렇게 하는 건 피곤한 겁니다. 복잡하고. 근데 여기 일본하고 호주는 스트래티직 오토노미 그래가지고 지금 바로 이즈모급 이건 뭐 항공모함이라고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화내요. 이게 무슨 항공모함이냐고 뭐 구투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크고 그 위가 또 평평하고 갑판이. 근데 그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앞으로 뭘 할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일본은 중국이 여기 이게 바다가 우리 바다인데 일본은 그건 내 바다야라고 지금 맞춰 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럼 그 바다는 누구 바다예요? 우리 바다기도 하는데 네. 남해 바다, 동해 바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 공식적인 발언은 나오지 않고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좀 답답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험악한 동네에 살아가려면은 그 정도로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뭐라도 얘기를 해야 되죠.
발언을 해야, 발언을 해야 네. 되는데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조금 너무 좀 나이브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네. 얘기입니다. 보다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미국인 10명 중에 4명이 북한이 미국 안보의 최대 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북한이 네, 미국 일반 시민들에게 이렇게 강력한 이미지를 형성한 거는 처음이죠. 6.25가 이제 한국 전쟁이 되고서 8월 달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미국이 지금 어디에서 전쟁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미국 국민의 불과 절반이 뭐예요. 훨씬 그보다 안 됐습니다. 전쟁을 시작해서 한 달이 넘었는데도 그리고 한국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얼마 안 됐어요. 7월 12일 날 폴리티코라는 그 미국 유력한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여론조사 기관이 했는데 미국 사람 중에서 4명 정도가 40%가 북한이 미국의 최대 위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30%가 이슬람이 최대 위협. 네, ISIS. 그리고 16%가 러시아가 최대 위협. 그럼 더해보면은 40, 30, 86%네요. 중국은 어디 갔어요? 중국은 안 들어. 네. 중국은 안 들어가죠. 그래서 국가 안보 전략은 여론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 안보 전략은 여론으로 네.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국가 안보는. 지금 미국의 가장 큰 위협이 그러니까 국제 정치에서는 가장 힘이 센 나라가 가장 큰 위협입니다. 일본이 힘이 제일 세면은 일본이 중국보다 세면은 미국은 당장 일본이 위협이에요. 근데 국민들은 그런 걸 잘 모르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놀라운 거는 북한이 40% 정도까지 갔다는 거는 지금 미국이 여론 의식하지 않고 북한을 때려도 되는 상황이 성립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한 거군요. 하나는 여론을 가지고 이 국가 여기서 안보 이제 정책을, 여론에 네. 중국이 미국에 대한 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거는 그만큼 여론은 이제 그 국제 정치 문제, 전략 문제에 대해서 여론에 의존할 필요는 없다라는 네. 그것을 하나가 이제 반증을 하고 네, 또 다른 하나는 북한을 이게 공격할 북한을 공격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없다. 없어진 거다. 40%가 그러고서 화성 14호가 바로 이번 7월 4일 날 쏜 그 네, 북한이 쏜 ICBM이라고 ICBM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미국이 그렇다 ICBM이라고 본다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짜 ICBM은 아니에요. 네. 진짜 ICBM은 북한이 말하는 북극성 3호 은하메토 해갖고 그 미국의 그 달 가는 우주선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그게 이제 진짜 ICBM인데 그거 쏜 것은 아니고 이 트럭에 싣고 다니는 건데 그게 이제 5,500km 정도 날아가는 걸로 봅니다. 북한은 정말 미국이 ICBM이라고 보는 순간 확인할 수 있는 걸 쏜 것은 아니고 애매한 거를 쐈는데 미국이 며칠 있다 그래 ICBM이다라고 얘기한 것은 그건 손 봐주겠다라는 그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은 레드라인이 ICBM인데 네가 ICBM 쐈다고 그러냐? 내가 ICBM 쏜 거로 쳐줄게. 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죠. 네. 이충훈 박사님께서 조선일보에 트럼프의 대북 정책이 변하고 있다. 또 기로에선 트럼프의 아시아 정책이라는 칼럼을 쓰셨네요. 이거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쓰는데 이거 한 달에 한 번씩 쓰는데 제목을 이제 내가 막 정해야 되는데 요거 보스턴에서 썼습니다. 가기 전에 이걸 언제까지 써달라는 걸 부탁받고 계속 이제 뭘 쓸까를 번민하고 가는데 미국 가보니까 오토 원비어 뉴스가 한국 뉴스 중엔 제일 크더라고요. 그 미국 사람들이 분노하는 걸 보고 이제 또 한 고비가 넘는구나 하는 그거를 쓴 겁니다.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1월 20일 날 되고 2월 12일 날 북한이 첫 번째 미사일 쏘고 그 2월 13일 날 나와서 아주 분노해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Obviously, North Korea is a big problem. 빅 두 번 썼습니다. 빅을 두 번 쓰고 그리고 이제 나는 북한 문제를 대단히 강력하게 very strong하게 딜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그 트럼프가 한 말 보면 내일 모레 북한 거기 가서 그냥 발로 밟아버리겠다는 그런 의미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끌면서 그것이 이제 4월 한 3월 하순쯤에
북한은 지금 그 미국을 가지고 놀고 있는데 중국은 미국을 하나도 안 도와주고 있다. 라고 그 트위터에 날린 다음에 중국을 엮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문제에 중국을 끼어 들어가는 게 그 트위터예요. 그리고 4월 6일 날 불러다가 이제 뭐 불러다라고 그러면 말이 좀 어폐가 있지만은 그 정상회담에서 좀 도와주셔 당신이. 근데 그 4월 6일 날 오기로 했는데 4월 2일 날 파이낸셜 타임스라고 영국 신문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중국이 도와주면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될 거다. 안 도와주면 내가 혼자 할 수 있지라고 또 얘기를 했었습니다. 중국은 우리 그럴 능력 없다고. 중국 능력 없다고 그러고 그리고 4월 6일 날 그 조금 모욕을 당했죠. 밥을 같이 먹으면서 이 시리아를 폭격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 미중 정상회담을 그렇죠. 하는 정상회담은 와중에 미국이 시리아를 폭격했습니다. 폭격을 했습니다. 미사일 59발 쐈죠.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중국으로 간 다음에 한 4월 10며칠 정도에 전화를 걸어서 북한 문제를 잘 해결하도록 하겠다 해가지고 그리고 2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제 북한이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런데 한 5월 말 6월부터 이제 트럼프 트윗이 변해요, 내용이. 이거 중국이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를 나는 인정한다. 근데 뭐 잘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이상하다라고 했다가 6월 달에 중국은 노력했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나는 중국이 노력한 것을 인정하겠다. 그리고 원비어 죽고 트럼프가 이 문제는 결코 그냥 지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때부터 급격하게 미국이 우리 힘으로 다시 그리고 중국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그런 식으로 미국 언론이나 또 정부의 논조가 바뀌는 겁니다. 그거를 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이제 미국이 이게 중국한테 의존하는 건 한도가 있구나 하는 식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네. 그럼 미국이 북핵 문제와 북한 문제를 혼자서 해결할 능력은 있다고 보시는 거죠? 트럼프가 토탈리 그런 능력이 있다고 썼습니다. 토탈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가 혼자 해결할 능력은 토탈 완벽하다 그랬는데 전적으로 우리는 그 근데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 있다. 엊그제 그 해리 해리스라는 그 미국 그 저기 함대 사령관이 미국은 북한 핵에 대해 모든 옵션을 다 준비하고 있고 군사적인 옵션도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렇다고 미국이 군사 옵션 쓴다고 저는 보지는 않는데 지금 미국은 지금 북한이 그 체제 지탱 능력, 그러니까 내구력 이게 거의 소진해가는 거로 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 중국의 힘을 빌리지 않고 어떻게 그 북한 정권을 교체한다든가 뭐 그것이 안 되면은 뭐 미국이 하겠지만은 조이면 끊어진다라는 조이면, 얘기가 있는데 이제 거의 그 자체 붕괴가 임박했다. 미국 측에서는 이렇게 그렇죠. 본다는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좀 급하게 서둘기보다도 지금 그동안에 군사적으로 미국이 엄청나게 그 조임을 했는데 조임을 했고 그리고 지금 북한의 그 핵 기술이 어디까지 갔느냐 했는데 요 미사일에다가 핵폭탄을 달아야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미사일이 미국까지 갈 수 있다는 거는 대충 보여줬는데 거기다 달 수 있는 핵폭탄이 있느냐는 아직 못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핵폭탄이 있는 건 맞는데 여기에 달 수 있는 여기다 달 수 있는 만큼 작아졌냐? 소형화, 경량화에 성공했느냐? 네. 그래서 지금 그 미국 그 관리들이 거기까지 아직 안 갔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거기까지 안 갔다라고 보는 편입니다. 그러나 뭐 시간만 이제 주어진다면 시간이 주어지면 곧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미국이 북한한테 대해서 이 두 가지는 안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하는 거 안 되고 그리고 핵실험 한 번 더 하는 거 안 되고 더 하면 이제 이게 실과 바늘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가 끼어져야지 한 세트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바늘이 미사일입니다. 실이 핵폭탄이고 근데 지금 북한의 핵폭탄이 그 실에 껴질 만큼 그 바늘에 껴질 만큼 얇게 됐느냐는 아직 몰라요. 네, 그런 상황인데 하여간 뭐 트럼프는 자기 임기 중에 어떤 일이 있어도 북한이 미국까지 오는 핵을 개발하는 거는 it won't happen.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건 뭐 아주 우리 중학교 때 배운 영문법 배우면 아주 엄청나게 센 말이죠. It will not happen.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1월 1일 날 이제 곧 미국까지 가는 핵미사일을 만들게 되었다.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 전에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라고 이렇게 답장을 쓴 거죠.
자, 강연은 여기까지 하고 10분 동안 방청객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 들고. 네, 양성봉 선생님 오늘 처음 오셨는데요. 지금 북한 김정은이가 지금 이제 핵 개발을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이대로 멈추지 않고 계속 핵 개발을 진행할 경우에 2020년대 초반이 되면은 핵폭탄을 100개에서 200개 정도를 보유할 수 있다고 미국의 그 한 연구소에서 추정한 결과치를 제가 기사로 본 적이 있는데요. 근데 지금 모든 그 핵 개발을 갖다 저지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도 핵 개발을 저지하지 못했을 경우에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 추정한 것처럼 북한이 핵폭탄을 100개나 200개 정도를 보유를 했을 때 북한이 핵개발을 100개나 200개 정도의 핵폭탄을 보유한 북한이 그 국제 질서의 국제 질서의 흐름을 어느 정도 흔들어 놓을 수 있는지 만약에 그 정도로 핵폭탄을 갖게 된다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핵을 북한이 다량 보유할 경우에 국제 무대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은 상상을 하는 건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죠. 북한이 핵을 100개 만들고 가만 놔두면 그렇게 만든다가 되고 100개 만들면 뭐 그때 동북아시아는 다 엉망개판되죠.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거는 그냥 상상화의 상상이니까 거기까지 아마 가지 않을 겁니다. 그 얘기는 중국도 북한의 대량 그거 핵개발을 중국의 막을 것이다라는 핵폭탄 100발까지 말씀이시죠. 막는 거는 중국도 참을 수가 없는 일이 되는 거죠. 그거는. 다음 질문 또 받겠습니다. 질문. 그리고 만약 그런 상황이 오면은 일본은 그대로 핵 보유국이 됩니다. 대만도 그러면 핵 보유. 대만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 우리도 보유국이 되는 것이 정상이죠. 그럴 때는 북한이 핵을 100개 만드는데 우리는 재래식 소총 들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조금 좀 과격한 상상을 해야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이 근데 보통 하실 말씀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네. 그렇죠. 네. 이거 엊그제 내가 조선일보에 양상훈 논설위원이라고 그분이 썼는데 아주 재미있는 그게 있어요. 네. 한미동맹은 국민의 피와 모든 것을 건 한 지도자의 필사적 투쟁으로 이뤄낸 것이다. 이승만은 한미동맹으로 우리 후손들이 여러 대에 걸쳐 갖가지 혜택을 누릴 것이라고 했는데 그대로 적중했다. 한강의 기적은 한미동맹이 없으면 불가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에 힘이 없다고 토로했다. 우리는 많이 성장했으나 더 큰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다. 한국의 지도자는 한미 동맹사를 읽고 또 읽어야 한다. 참 요약을 정말 잘했더라고요. 이 문재인 대통령도 한국에 힘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 문장은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대통령이 7월 11일 날 그 강요 회의에서 북한 핵 문제 이런 게 다 중요하고 우리 문제인데 사실은 우리가 힘이 없다라고 토로를 했다 해서 이게 아주 크게 보도됐는데 이게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라는 점에서는 아주 이 진전이 된 거라고 보입니다. 원래 이런 데서 이걸 가정을 하고서 전략을 만드는 거예요. 센 나라나 약한 나라나 다 자기 전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가끔가다 좀 헛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북끼리 국제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는데 그거가 이제 아니다라는 그 현실을 이제 안 것이죠. 그럼 그것을 아는 바탕 위에 전략을 짜면 되는 겁니다. 뒤풀이 때 이게 질문이 세게 나오고 답변도 세게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망설이시는 것 같은데 근데 뒤풀이 때 하실 질문 좀 수위를 낮춰서 지금 해주세요. 뒤풀이 때 또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김동우 군
박사님 때문에 국제 정치를 전공하게 됐다고 아까 고백을 그래요? 했습니다. 네. 어디 국제정치 공부하고 있어요? 네. 자,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박사님께서 그 미국이 한미 FTA GF3 카드를 꺼낸 이유는 우리의 대북 정책이나 혹은 뭐 여러 대외 정책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그런 우회적인 압박용으로 꺼낸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그 한미 FTA GF3 단계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부분을 이제 주로 중점을 두고 대외 정책을 바꿔나가는 그게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쉽게 얘기해서 북한이 인구 조사한다고 600만 달러 달라고 그랬더니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나왔다는 거가 이게 북한의 그런 인구- 것들이 네. 다 미국에서는 좀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게임을 잘못하는데 뭐냐면은 제가 그 작년 그 박근혜 대통령 있을 때 목함질의 사건이라는 거가 한번 났었어요. 나는 그때 우리가 북한의 그 버릇을 고쳐줘야 될 유일한 찬스였는데 그때도 못 고쳐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화가 나서 글을 썼는데 북한하고 한국은 둘이 서로 싸우는 선수예요. 근데 북한은 심판도 해.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구조입니다. 우리가 막 때리려고 해서 북한이 KO 당할 것 같아 북한이 공을 치면은 우리가 서요. 지금 남북한 관계가 그렇습니다. 북한은 심판도 해. 그리고 북한이 원하는 건 언제든지 그 일은 돼요. 북한이 이거 하자 그러면 항상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대화하자 그랬을 때 걸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아, 우리 안 해. 그러고. 그렇죠. 네. 우리는 안 한다. 이런 조건에서는 안 해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모든 거가 북한이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면은 그래서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50배 국력이 더 센데 아직 북한이 맞짱을 뜨고 있는 겁니다. 이건 국제정책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죠. 50배나 센 나라가 쩔쩔매는 거. 협상을 할 때 보면 오히려 북한의 국력이 훨씬 더 강한 그렇죠. 것 북한이 같습니다. 오히려 끌고 가는 것 같고 네. 말이지. 그거는 그 북한한테 나쁜 버릇을 준 것이죠.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백향민 선생님 오늘 처음 오셨습니다. 지난번 그 중국 전성절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청도트 막리에 올라갔지 않았습니까? 그게 크게 잘못된 거였습니까? 저는 당시에 전략적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많이 잘못됐다는 그런 평가가 있어요. 이제 저는 가면 안 된다고 썼는데 가면 안 된다고 쓴 1.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 지금 우리가 중국한테 원하는 거가 뭡니까? 통일을 위해서 우리나라 신문에 그렇게 썼어요. 통일을 위해서 막루에 올라선 박근혜 대통령. 그건 뭐 창피한 말입니다. 중국은 우리 통일시켜줄 생각이 0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서 우리가 얻고 싶은 거는 모두 다 0이에요. 그런데 미국이 분노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그 행동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이라는 거죠. 중국이 우리 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다 그러면 플러스가 되고 그 다 해서 플러스가 되면은 그거는 할 만한 행동인데 구조적으로 중국은 우리가 원하는 걸 하나도 해주지 못하는 나라거든요. 해줄 의도도 없고. 그런 면에서 네, 적절한 행동이 아니었다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네, 평가를 하시는 미국 같은 나라는 무지하게 분노했죠. 작년 11월 달에 미국 갔을 때 미국 그 노 외교관이 박근혜 대통령 거기 갔을 때 우리들은 정말로 really angry라고 그러대. really를 2번 쓰더라고요. 야, 한미동맹이 거의 그래서 미국이 한국을 믿지 못하는 동맹으로 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겁니다. 이건 믿을 수가 없구만. 네. 네, 이상으로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7월 둘째 주 공개 강연을 마치고요. 지금부터는 카메라 끄고 녹음기 끄고 좀 더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백 선생님 질문도 그때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진 촬영이나 사인 희망하시는 분들 네, 지금 받으시면 됩니다. 사진은 촬영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동국대 네, 궁금했어요. 정치외교학과 학생. 네. 박사님 맞는 거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자, 찍겠습니다. 여기 봐주세요. 여기. 오늘은 만년필이 아니시네요. 빨리 오다가 만년필을 놓고 왔어요. 아 그래요? 전부 탄자 들어가는 데다가 큐틴에다가
같이 서 있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뒤풀이에는 단어들이 이렇게 됩니다. 나는 그때 김동욱, 염승원, 염승인 분 가운데 누가 제일 먼저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항상 여기 끝나고 저기 박사님 붙들고 아주 진지한 질문을 했었잖아요. 통일되면은 뭐가 제일 좋냐? 통일되면 금강산을 공짜로 갈 수 있어요. 이중근 박사님이 국방장관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저희 미국 초청 그 소감이라든가 그 느낌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떠셨는지. 제가 아주 간단하게 썼습니다. 혹시 잊어버릴까 해서. 준비를 해갖고 오셨네요. 그리고 야, 저 그분이- 집에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무래도 좋은데. 네. 저는 우리 이 박사님 초대하는 거를 꼭 해야겠다 해서 이분이라 해서 선정한 분이에요. 그리고 또 지나간 얘기인데 이번은 서울대학 총동창회입니다. 그 이름으로 초대했는데 여러분들 아시지만 우리 이 박사님은 연세대학 출신이십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지만 같은 대학 출신을 조금 견제를 합니다. 저는 거꾸로 아니다, 이분을 꼭 선정해야 한다. 다른 사람은 절대로 선정하지 않고 이분을 했는데 그동안 이분에 대한 레퓨테이션을 다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 이분 강의 듣는 거를 우리가 4번 강의 했죠. 4번을 계속 들었습니다. 똑같은 강의. 그러고서 이분이다. 이분을 선정해가지고서 꼭 초대를 해야겠다. 그래서 초대를 했는데 제가 한 것 중에서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또 겸해서 그런 거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단한 연사를 초대할 수 있겠던 계기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참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때 뭐 지난 얘기는 2 사람은 초대했었어요. 한 분은 그저 뭡니까 그 다트마우스 대학 교수인데 린드 교수라고 그분을 초대했었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우리 이 박사님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 박사님을 초대했고 딴 분은 그쪽을 했는데 제가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성공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이춘근 박사님 그 강의한 거 이번은 정말 환상적인 강의였어요. 2시간 동안 했어요. 2시간 동안 했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연자가 와서 강연할 때 아무 소리도 안 나고 강연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게 2시간 동안 그렇게 일절 없었어요. 처음 시작해서 끝에까지 쫙하게 나오는데 정말 대단했어요. 대단하고 그래서 정말로 그 강연 그 얘기하면 2시간 동안 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강연 그거는 뭐 다 하셨으니까 그건 지나가고 저는 지금까지 아주 많은 강연을 들었는데 이번 것 같은 강연은 다시는 못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보스턴에서 했으면은 여기서 또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또 한번 리바이벌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서도 우리 한국 분들이 조금 의심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강사를 갖다가 왜 썩혀두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조금은 그걸 여러분들 생각해가지고서 좋은 강사를 계속 초대하는 것을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환 박사님 이번에 서울 오실 때 서울대 미주 총동창회에서 내년 일정도 좀 교섭을 해서 마무리 지어달라고 부탁을 받으셨대요. 근데 단칼에 금년과 같은 가격 갖고는 안 되라고 끊고 오셨답니다. 8월 둘째, 셋째 공개 방송은요 저희가 끝나고 나서 밥 먹으면서 이춘근 박사님과
뒤풀이하는 시간인데 베라 TV가 한턱 쏘기로 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그때는 이게 뒤풀이 시간이 좀 길어지는 거죠. 예, 네. 식사하시면서 이렇게 밥 먹는 거예요? 예. 그다음 이제 하루 종일. 맞아. 몇 시간 더. 네. 그동안 찬밥이 많이 내주셔서 그거 모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밥값은 저희가 낼 거니까. 이상으로서 네. 방학 특식이네. 그렇죠. 맞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